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16개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해서 직업을 되게 다양하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보기엔 좀 어렵고 낯선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쉽고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형식이나 매체에 따라서 그거를 뭐 책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작가라고 하는 거고요. 방송에서 하니까 방송인, 그리고 뭐 강연이나 뭐 강의 같은 걸 해서 하니까 교수나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직업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면 다양해 보이는데, 사실 제가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래서 제 직업을 인포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포머라는 한 가지를 해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계속 해오던 일들의 연장선인데, 그게 이제 책이라는 것들을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식 편의점, 그러니까 저는 지식 전체를 좀, 편의점이라는 게 정말 가볍게 가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그렇게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 분야가 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이 책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양한 책을 소개한다는 개념으로 지금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축구 경기 시청과 축구를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그래 난 갑자기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축구 경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축구 선수들의 그런 걸 본다든가 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기회가 됐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 책 읽어라 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요, 아유 지금 네가 수험생이 책이나 읽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우리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일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자 그럼 이제 뭐 그것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도 보고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다고 갑자기 책을 볼까 하는 거죠. 책에 대한 관심은 이미 떨어져 있고요. 그만큼 책이랑 멀어지게 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책빚은 늘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빚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언젠간 봐야 된다. 근데 갑자기 책을 확 보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좀 하드한 일이죠. 그래서 보통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아 재밌겠다 하다가 친구들과 축구할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상을 보면서 책에 대해서 또 보다 보면요, 이거 재밌겠는데?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지점이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보면 아,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 책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이러는가? 사람은 왜 이따위로 생각하지?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 관심의 얘기들이 써진 게 인문학인 거잖아요. 그 심리로 접근할 수도 있고, 철학, 역사, 사회, 역사를 보니까 이럴 땐 이렇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지금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인문학을 보는 건, 그래,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실용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고전, 인문 그러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져오는 것을 안 하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쩌라고. 그래서 지식만 쌓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고전 인문으로서,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발행된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령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엄청 잘 팔려가지고 뭐 100만 부 나갔다고 쳐봐요. 이게 10년 있다가 과연 이 책이 계속 팔릴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00년, 200년을 뚫고 살아온 고전이라는 건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 그게 2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읽고서 아 맞아, 이런 것들 공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고전이라고 우리가 살아남았을 때는 사람 본질에 대한 어떤 건드리는 거, 나한테 지금 주는 시사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우리한테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이 고전이라는 게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핵심, 정수만 모아놓은 썸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옛날 얘기라고 해서 이렇게 툭, 뭐랄까, 내 건 아니야 라고 떨쳐놓는 건 되게 좀 아까운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전은 실제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험 답안지를 알려주는 그런 족보 같은 건데, 이 족보를 입수해 놓고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작의 비결은 시한책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한책방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지식들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하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동안 네이버랑 같이 이지한의 점심 약속이라는 프로를 진행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즈니스 분야의 탑티어들을 모시고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 분야에 정말 탑이신 분과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는 또 다른 분야래요. 또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실무에서 한참 뭐 매출 막 이렇게 뭐 유니콘 기업이네, 매출이 1조 달성했네 이러신 분들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시한책방 때문에 온 기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저도 책을 쓰게 되고 메타버스의 시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열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작이나 다산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강점이라고 하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면 비즈니스로만 얘기하면 실제로 비즈니스만 10년 이렇게 써오신 분과는 차별이 될 수가 없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인문학적인 시각, 기술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좀 볼만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저는 다산다작이라는 건 결국 제가 그런 컨텐츠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 말하자면 너의 삶의 목적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뭔가 거창한 걸 이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압박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일관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되게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있다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지금 제가 뭐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은 5년 전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시대가 바뀌니까 저는 한 2, 3년 정도의 주기를 보면서 갔다가 좀 세상이 이러네? 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인생을 재밌게 그리고 자기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20년 후에 난 이런 삶이 될 걸 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되게 올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 목표가 사실 이렇게 돼버릴 때도 난 내가 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가는 거잖아요.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는 보셔야 돼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보셔야지 2022년에 대비가 돼요. 2020년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요, 특히 새로 나오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전혀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NFT 사업 안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나 이런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내가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직접 만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의 사업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중소상공인들도 스마트폰 안에서 주문하고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제반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이 방금 얘기했던 블록체인이나 NFT나 메타버스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알고서 내가 가진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얘네들과 연관시켜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낼 것인가. 꼭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2022년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책들은 어떤 거라도 하나쯤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장을 해드립니다.